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조합입니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한 기자는 네. 지난주에 우리 못 봤죠? 네, 지난주에 못 왔습니다. 네, 제가 실종 신고 또 낼 뻔했어요. 네, 어디 가셨어요? 학교 네. 선생님들하고요, 뭐 N번방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이런 N번방 범죄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제일 중요한 전선에 있으신 그쵸. 분들인데 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자리가 있어서 아.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취재를 가셨군요, 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기자는 저희 브리핑 담당해 주시다가 네. 이제 매주 목요일에 만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대담에서 활약, 경찰청 사람들 얘기 뭐 이런 거 활약 기대도 되겠죠? 그 좀 부서가 바뀐 느낌이어서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 네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너가 바뀌니까 부서가 바뀐 느낌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선 기자가 가지고 온 아이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며칠 전 충남 천안에서 아동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구조된 9살 아이가 있었는데 오늘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김 기자가 먼저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 119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이 피해 아동이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거고 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사흘간 혼수 상태였다가 어제 저녁에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 아동의 의붓 어머니가 아이를 여행 가방에 최소 7시간 감금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네. 이날 뭐 먹을 거 마실 거 주지 않았다는 거고 아이 가둬놓은 채로 3시간 정도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도 지금 확인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의붓 어머니 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의붓 어머니는 아이를 훈육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에게 굉장히 전형적인 변명인데, 핑곗거리.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변명을 언제부터 들었냐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잔혹한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이 네네. 2016년에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거의 연달아서 일어났던 게 중학생이 집에서 백골로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가해 부모들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아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훈육하려고. 그리고 이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좀 컸잖아요. 네네네. 가출을 많이 해서 훈육하려고. 근데 사실은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근데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통은 학대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고 그런 학대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인다고 네.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가해부모들은 그런 말은 싹 빼고 빼고.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싹 빼고 애가 잘못이 있어서 훈육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번 가해부모도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이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 정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뭐 5월 5일에는 또 네. 또 병원까지 갔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의심스럽잖아요. 확실히 학대라는 건 의사들이 네. 보면 딱 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당연히 분리시켰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쉽지가 네. 않습니까? 이게 상담사, 보통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 네.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 부모들하고.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앞에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면 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판단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이게 똑같은 가해부모라도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에 따라서는 뭐 어떤 숙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또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아무튼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 분리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사실은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아이를 보호시설에 둘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렇군요. 아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아직. 네, 네. 그리고 또 부모가 아이 돌려달라고 끈질기게 요청을 해요.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떻게 됐는데 네네.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부모가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에는 정말 성숙하지 못했죠. 예, 아직은. 여러모로 네. 정말 성긴 부분이 많습니다.
학대를 하면서도 또 아이를 분리시키면 아이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부모들의 그 심리는 심리. 또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뭐 사회부 네. 오래 계셨으니까 김한 기자도 이런 사례를 좀 봤을 네, 뭐 거잖아요. 이게 네. 뭐 다 말씀을 하셔도 조금만 보태면 네. 이게 이제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 본 사건 전에 전조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국내 법 체계가 그런 이제 적극적인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권자가 뭐 훈육했다라고 변명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인데 친권자의 권리를 제일 우선시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 신고무자가 판단을 하면 무조건 바로 체포하거든요. 근데 분리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대응을 못하고 부모를 통해서 이걸 이제 경유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늘 이제 이게 사건이 되면 뒤늦게 이제 알려주고 또 이렇게 더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로 마주하는 이런 것들인데 좀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대는 반드시 어디선가의 징후로 발견이 징후들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이것도 신고도 뭐 지금 112에서 그냥 112로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도적인 미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대하는 사람은 부모라기보다는 그냥 가해자로 칭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머니는 구속이 됐습니까? 됐죠? 예, 어제 네. 저녁에 구속이 됐고요. 네, 지금 네. 아동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사실 이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붓 어머니란 표현을 쓰긴 씁니다만 사실은 의붓 어머니들 가운데 당연히 대부분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는데 이제 이 저희들 팩트 전달하다 보니까 자꾸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건 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친자녀 2명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도 혹시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일부 체벌 사실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 가해 부모가 인정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긴급하게 분리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피해 아동 지금 아버지도 지금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서 네.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좀 적절하게 확인해서 조치가 취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이었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자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빈번할까요? 그 가해 근본적으로. 부모들이 아까 왜 훈육 목적의 체벌을 했다라고 정말 앵무새처럼 네, 말을 똑같이 한다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체벌에 대한 진짜 관대한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네네. 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식이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다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훈육과 학대가 막 무자른 것처럼 경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나는 분명 훈육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생각한 만큼 어떤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으면 그게 계속 폭력이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정도가 심해지니까. 네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이 아동보호 단체들이 항상 주장해 왔던 게 체벌 전면 금지이고요. 체벌을 하는 것 자체로 이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부모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모들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훈육 목적으로 체벌했다라는 변명조차 할 수가 없겠죠. 네. 그 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이라는 게 수사하고 일어나 발생한 사건의 범인을 잡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범죄를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권 의식 굉장히 강하고 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인데 남의 집 일에 이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어떤 사법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네. 하는 이제 관행 같은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폭력 사건, 가정 내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엔 징후가 있으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그렇죠.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경찰이 이게 이제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거 사건 범죄인가 아닌가, 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1차적으로 건질 수 있는 데는 경찰밖에 없거든요. 네네. 뭐 어떤 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경찰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라진 사회 인식을 인식을 좀. 반영해서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폭력은 폭력이지 이게 무슨 집안 문제가 아닌데 그 네. 인식을 조금 달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미 지났죠 사실은. 이 재발 방지 얘기가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또 아이를 이렇게 잃고 나면 사회적으로 잠깐 얘기했다가 또 사그라들고 네.
국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될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벌 전면 금지법 네네. 이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네네. 문제가 있어서 그 전에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야 하는데 사실은 하겠다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아동 학대 때문에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나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경찰 차원에서 뭐 수사하고 형벌 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전에 어떤 학대를 당했고 네. 주변에서는 얼마큼 알고 있었고 이게 아동보호책에 들어왔었다라면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했길래 이 아이를 우리가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는 네. 건데요. 이걸 복지부가 하겠다고는 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발표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간략하게만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복지부에서. 예, 실제로 하시는 게 없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 거의 하시는 없다. 게 좀 네. 굉장히 거의 없으시고 이런 보고서를 결국은 정부가 안 만드니까 시민사회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 정말 애를 써서 만든 게 딱 3건뿐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어서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김한 기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안 좋은 사건이죠. N번방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트위터에서도, 그러니까 텔레그램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근데 트위터에서도 이 박사방을 모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네, 그 저희가 박사방 취재를 할 때 이른바 이제 박사가 고액방에 가입한 유료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간시장방이라는 방을 별도로 운영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 여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그 방 가담자들에게 만들어주고 네.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를 모방한 계정이 트위터 상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네. 그걸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완전히 공개된 형태의 그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가서 볼 수 있는데 아이디만 알면 네. 거기서 버젓이 이제 그런 구체적인 피해 여성들을 놓고 그 어떤 행위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또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의 계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뭐, 했었습니다. N번방처럼 행태는 똑같은 거네요. 다만 네, 텔레그램이 그렇죠. 아니라 트위터라는 네네네. 거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가해자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놀이다. 놀이라고 네. 주장을 한다면서요. 제가 그 텔레그램 성착취 취재를 할 때 네. 맨 처음에 이게 놀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가까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찍은 영상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찍은 거고 네. 나랑 어떤 합의된 롤에 따라서 이 놀이를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자기의 공동으로 저지르고 있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효과와 함께 네네. 이게 이제 범죄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주는 주장을, 거죠. 네. 근데 이 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교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조교놀이. 네네. 그래서 내가 뭐 또 여기서도 훈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을 훈육한다, 훈련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태그들을 달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형태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이게 왜 뭐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걸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제보를 받은 것도 이제 그 10대 여성 인권센터라고 하는 네네. 10대 여성들의 이런 성착취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나 이걸 하는 시민단체였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 차원에서 먼저 파악이 되고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는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이 공권력이 아니라 이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발굴해서 보고서까지 만든 걸 나중에 보고서 참 부끄러웠다 이런 그 인터뷰도 했던 걸 봤는데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러고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는 또 생각은 했지만 또 네네. 역시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근데 제가 이 기사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진경 10대 여성 인권센터 대표도 말씀을 하셨던데, 네네. 그러니까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정말. 그렇죠. 네, 이거 네.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저도 N번방 취재할 때 외국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니까 영국에는 이미 전담 기관이 있어요. 네네네. 그 아동에게만 좀 한계가 있는데 아동에게
네네. 대해서만 한다는 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만. 네네네. 근데 여기도 민간 그 시민단체였다가 수사국에 편입이 돼서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신고 받고 이 정보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하고 이거를 다 한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사건 해결도 빠르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랐던 거 취재하면서 약간 좀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신고가 오래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창은 띄워놨는데 네. 잘 쓰지를 않아.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그 이상하다. 주저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전문가 번호가 뜹니다. 그렇군요. 한번 전화해봐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주저하는 것 같으면 네. 바로 그러니까 놀랍네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있다고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취재하면서 보면 뭐 디지털 상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모니터링 하냐라 얘기하지만 네. 사실 시민단체 활동가 서너 명이 그렇죠. 엄청나게 그동안 많은 다 그런 잡아냈는데. 것들을 건져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아내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전담기구나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방법들의 노하우도 축적이 될 거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금 커버하는 영역보다 할 수 있고 뭐 방통시민이라든지 이미 그런 것들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기구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의지와 인식이 부족했던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뭐 차례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자기 영상이 유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라는 공포와 불안감.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국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지만 네.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경찰의 N번방 유료 회원 2명의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유료 회원 2명을. 구속까지 됐는데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담 정도도 굉장히 크다고 본 건데 이거는 경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선 기자. 굉장히 궁색해요. 궁색해요? 범죄 예방 실익이 높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실익이 왜 없어요? 실익이 없습니까? 사실은 네. 그 조주빈 같은 주범보다는 이번에 잡힌 지금 유료 회원들 같은 회원들이 사실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잖아요. 몇만 명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경찰은 60명을 놓고 수사단상에 놓고 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방 효과로만 따지면 훨씬 많은데 이게 왜 실익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지 굉장히 경찰이 좀 감수성이 역시나 여전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범 공개, 뭐 조주빈 공개 이런 것들은 당연하지만 사실은 이 유료 회원을 공개했을 때 더 큰 파장과 네. 조금 더 많은 경각심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찰 뭐 측의.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현행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처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네. 수사기관이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노력은 좀, 했는데. 어렵다라는. 근데 네. 범죄 예방에 실익이 없다라는 설명은 그러니까 왜 5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신상 공개를 요구했는가를 놓고 보면 그들이 누군지 이번에 알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수요 차단을 할 수 있어야 이 공급도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주요하게 공급했던 어떤 공급자들 몇 잡고 이 사건이 정리가 된다면 결국 이제 지금 트위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보도도 네.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유지되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선가. 수요자들은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 좀 거기에 못 미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유료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경찰 첫 인식이라면? 선례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거를 뒤집는다는 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께서 기사를 매일매일 쓰셔야 되겠네요. 경찰을 압박하는. 9182번님, 기자 지망생인데요. 어머나. 어려운 길을. 네, 역시 사회부 경찰 기자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되게 지금 초췌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